캄보디아는 결국 항복했습니다. 탄약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전차가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싸울 방법 자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보장한 압도적 화력, 그 모든 약속이 열나흘 만에 거짓이 됐습니다. 캄보디아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중국제 무기로 가득한 군대가 한 방도 제대로 쏘지 못하고 무너졌는지 캄보디아가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그 충격적인 현실을 지금부터 하나도 숨기지 않고 공개합니다. 2025년 3월,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사실 이 두 나라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국경지대에 있는 프레아 비헤어 사원을 두고 수십 년째 영유권 다툼을 벌여왔죠. 작은 충돌이 몇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큰 전쟁으로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캄보디아가 분쟁 지역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태국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외교적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고 양국 모두 국경에 병력을 집결시키기 시작했죠. 긴장은 점점 고조됐습니다. 캄보디아는 이대치 상황에서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석년 전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무기 지원을 받았거든요. 최신형 방공 시스템, 다연장 로켓포, 전차, 그리고 각종 미사일까지. 중국은 캄보디아에게 엄청난 양의 무기를 팔았고 군사 고문단까지 파견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은 한국도 캄보디아에 무기 수출을 제한했었습니다. 2020년경이었죠. 한국 방산 업체들이 캄보디아 국방부를 찾아갔어요. K9 자주포, 천공 방공 시스템, 그리고 정밀 유도 무기 체계까지. 성능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 관계자들은 처음엔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무기의 성능이 실전에서 입증됐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의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중국 군사 고문단이 은근슬쩍 개입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캄보디아 장성이 한국 측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파트너가 있다고요. 중국이 훨씬 많은 물량을 훨씬 좋은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정치적 후원까지 보장한다고 했죠. 한국 측은 정밀 타격 능력의 중요성을 설명했어요. 현대전에서는 무작정 많이 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필요한 곳만 타격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전쟁을 빠르게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듣지 않았어요. 그들 눈에는 중국이 제시한 어마어마한 물량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수백 대의 로켓포, 수십 기의 전투기, 그리고 끝없이 공급되는 탄약. 숫자로 압도할 수 있다고 믿었죠. 결국 캄보디아는 한국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대규모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중국은 기뻐했고 캄보디아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군사 강국이 됐다고 믿었거든요. 태국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중국 무기로 무장하는 걸 보면서 태국 국방부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태국은 한국산 정밀 타격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죠. K9 자주포, 천공 방공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선별 타격 시스템까지. 태국 공군의 무기운용 평가관 파차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숫자 게임을 하지 않을 거라고요. 대신 상대방이 싸울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했죠.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제 무기로 가득 찬 군사기지를 자랑스럽게 공개했고 태국은 조용히 한국제 시스템을 실전 배치했어요. 그리고 2025년 3월 드디어 그 선택의 결과가 드러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캄보디아는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땐 이미 너무 늦었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로웰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전략안보연구소에서 선임 군사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죠. 올해로 58살이 됐고 이 일을 시작한 지는 26년째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 보고서들이 쌓여 있어요.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전쟁은 늘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됐고 저는 그 패턴을 분석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컴퓨터를 켰죠. 그런데 화면에 뜬 긴급 보고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면전 돌입. 별로 놀랍지 않았어요. 사실 두 나라가 언젠가 충돌할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습관적으로 위성 사진부터 확인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있거든요. 도시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 그리고 불타는 군사시설. 이라크에서도 봤고 시리아에서도 봤어요. 전쟁은 늘 그런 식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위성사진 속 캄보디아 국경 도시들은 멀쩡했습니다. 연기도 없고 무너진 건물도 보이지 않았어요. 푸놈펜 외곽의 군사기지 사진을 확대해봤죠. 분명 전쟁이 시작됐다는데 왜 아무것도 타지 않은 걸까요?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사진이 잘못 온 거 아니냐고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실시간 촬영이 맞다고 했습니다. 제 미간에 주름이 잡혔죠. 뭔가 이상했거든요. 보고서를 더 읽어 내려갔어요. 태국군이 오전 6시에 작전을 개시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공군이 출격했고 포병대가 사격을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민간인 사상자 보고가 없었어요. 난민 발생도 없고 대규모 화재도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전쟁의 공식과 완전히 달랐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고문인 존 밀러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로웰, 태국 캄보디아 상황 보고 있나? 저는 네라고 대답했죠. 그가 말을 이었어요. 이상하지 않은가? 전쟁이 맞긴 한 건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전쟁 개시 넉 시간이 지났는데 보통 이 정도 시간이면 최소한 몇십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와요. 건물 몇 채는 무너지고 도로는 끊기고 병원은 부상자로 넘쳐나죠.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밀러가 물었어요.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이상하다고만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자세히 분석해서 보고해주게.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다시 자료를 뒤졌습니다. 태국군 작전 보고서, 캄보디아군 동향, 주변국 반응.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안 됐어요. 전쟁은 분명 진행 중인데 전쟁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현장 취재 중인 태국 군사 전문 기자 라린의 생중계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녀는 태국 국경 마을에서 리포트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비춘 하늘은 맑았고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면서도 대피하지 않고 있었어요. 라린의 목소리가 들렸죠. 지금 이곳에서는 포성이 들리지만 이상하게도 폭발음은 멀리서만 들립니다. 민가 쪽으로는 단 한 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화면을 멈추고 그녀의 표정을 자세히 봤습니다.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전쟁을 취재하러 왔는데 전쟁 같지 않은 전쟁을 보고 있는 얼굴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 작성을 미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감이 안 잡혔거든요. 전쟁이 시작됐으나 도시는 불타지 않는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하늘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 뭔가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제 컴퓨터에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태국 주재 미국 대사관 무관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긴급 브리핑 요청. 저는 바로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태국 국방부가 미국 측에 공유한 작전 개요가 들어있었어요. 처음 몇 줄을 읽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작전명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신경망 차단 작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문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태국군의 목표는 캄보디아 도시를 파괴하는 게 아니었어요. 병력을 살상하는 것도 아니었죠. 대신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적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체계적으로 무력화한다. 불필요한 파괴는 최소화한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건 제가 지금껏 본 작전 계획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통 전쟁 계획은 간단해요. 적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병력을 격퇴하고 영토를 점령한다. 그런데 이 계획은 달랐죠.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타격 우선순위 목록이 나왔어요. 1순위는 통신 중계소, 2순위는 보급로 교차점, 3순위는 지휘부 연결망.
병영이나 전차부대는 한참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병력을 직접 공격하지 않는 걸까요? 그때 문서하단에 작은 주석이 보였습니다. 한국방산 기술 지원. 선별 타격 체계 실전 적용.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국이 태국에 무기를 판 건 알고 있었지만 이게 그냥 무기 판매가 아니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 회의실에 있었어요. 밀러가 저를 포함해 성명의 분석관을 소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 캄보디아 국경 지도가 떠 있었죠. 밀러가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종류의 전쟁을 목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밀러는 리모컨을 눌렀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캄보디아 군사기지의 전후 사진이 나란히 떴죠. 전쟁 전 사진에는 멀쩡한 건물들이 보였고 전쟁 후 사진에도 똑같이 멀쩡한 건물들이 보였어요. 다른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태국이 제대로 공격을 안 한 거 아닌가요? 밀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공격은 했어요. 다만 우리가 보는 걸 안 쳤을 뿐이죠. 그가 다시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확대된 사진이었어요. 기지 건물 옥상에 있던 통신 안테나가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건물은 멀쩡한데 안테나만 없었죠. 그 옆 사진에서는 전력 공급 시설의 변압기만 정확히 파괴돼 있었어요. 건물 벽에는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해했어요. 태국은 건물을 부수는 게 아니라 건물이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사람을 죽이지 않고 신경을 끊는 것처럼요. 밀러가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이 개발한 선별 타격 개념입니다.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적이 싸울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중국제 무기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밀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물량이 아무리 많아도 명령을 전달할 수 없고 보급을 받을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저는 천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전쟁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밀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로웰, 자네가 이 전쟁을 집중 분석해주게. 왜 도시가 안 타는지, 왜 민간인이 안 죽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전쟁에 무슨 의미인지.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제가 26년간 배운 전쟁 분석 공식이 여기선 통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도시도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캄보디아 상황을 분석하느라 밤을 새웠거든요. 책상 위에는 위성사진, 작전 보고서, 그리고 현장 취재 영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한 건 캄보디아군의 배치 상황이었어요. 전쟁 시작 전 캄보디아는 국경지대에 3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중국제 다연장 로켓포 150문, 전차 80대, 그리고 최신형 방공 시스템까지. 숫자만 보면 결코 약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전쟁 사흘째인데도 이 병력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성사진을 비교해봤어요. 전차 부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로켓포도 발사된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현장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태국에 있는 라린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캄보디아군 상황을 더 취재해 줄 수 있냐고요. 그녀는 넉 시간 만에 답장을 보내왔어요. 지금 국경 마을에 있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린의 새 리포트 영상이 올라왔어요. 저는 바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태국 국경 마을의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태국군 예비역 장교 한 명이 함께 있었죠. 라린이 물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왜 반격을 안 하는 건가요? 장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반격을 못 하는 겁니다. 명령이 안 내려가거든요.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라린이 다시 물었어요. 무슨 뜻인가요?
장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캄보디아 사령부에서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최전방 부대까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신 중계소가 다 끊겼으니까요. 유선도 마찬가지고 무선도 마찬가지고. 저는 영상을 일시 정지했어요. 그리고 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태국군의 첫 타격 목표 목록을 펼쳤죠. 거기에 캄보디아 통신 중계소 24곳이 적혀 있었어요. 전쟁 시작 첫날, 태국 공군은 이 24곳을 모두 타격했습니다.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장교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급로도 문제예요. 교량 3곳이 끊겼거든요. 직접 폭파한 게 아니라 교량 통제소만 정확히 쳤어요. 그래서 보급 차량이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통신 차단, 보급로 마비. 이건 단순히 적을 공격하는 게 아니었어요. 적의 신경망을 하나씩 끊고 있는 거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국 국방부에서 새로운 자료가 왔어요. 파차라 평가관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읽기 시작했어요.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 병력을 죽이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든다. 파차라의 문체는 간결했지만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는 한국제 선별 타격 시스템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적의 지휘 체계를 분석하고 핵심 연결점을 찾아내고 그 연결점만 정확히 끊는다는 거예요. 건물 전체를 날리는 게 아니라 건물 안의 특정 장비만 무력화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도시가 안 타는지, 왜 민간인이 안 죽는지. 보고서 마지막에는 파차라의 코멘트가 있었어요. 중국은 캄보디아에게 수백 문의 로켓포를 줬지만 그 로켓포의 명령을 전달할 방법은 안 가르쳐줬습니다. 우리는 그 약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은 평화로웠죠. 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지금 군사 역사가 다시 쓰여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밀러에게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언제쯤 반격할 것 같은가?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못할 겁니다. 반격할 능력 자체가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밀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전쟁 닷새째 되는 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침 8시 캄보디아 국경방위군 사령부에서 긴급 성명이 나왔어요. 내용은 간단했죠. 태국의 비겁한 공격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는 전면 반격에 나설 것이다. 저는 그 성명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캄보디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건가? 그렇다면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민간인 피해도 도시 파괴도 불가피해질 겁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성명이 나온 지 석 시간이 지났는데 캄보디아군에게서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위성사진을 계속 새로 고침했지만 전차 부대는 여전히 제자리였고 로켓포도 발사되지 않았어요. 정오쯤 라린이 급하게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로 스트리밍을 켰어요. 화면 속에서 그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큰일이 벌어졌어요. 캄보디아군 전선 지휘소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카메라가 국경 너머를 비췄어요. 멀리 캄보디아 쪽 언덕에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죠. 하지만 라린이 확대 촬영을 하자 건물 옥상에 위성 안테나가 산산조각 나 있는 게 보였어요. 라린이 말했습니다. 방금 태국군 관계자한테 들은 얘긴데요. 저 건물이 캄보디아 동부 전선 전체를 통제하는 지휘소였대요. 1시간 전에 정밀 타격당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태국 국방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과연 작전 기록에 나와 있었어요. 오전 11시 15분 한국제 정밀 유도 미사일 2발이 캄보디아 동부전선 지휘소 통신 시설을 타격. 건물 피해 최소, 민간인 사상자 없음. 2발이요. 딱 2발로 전선 지휘소 하나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건물은 남겨두고 통신 능력만 빼앗아간 거죠. 오후 2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캄보디아 서부전선 지휘소도 같은 방식으로 타격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부전선도 마찬가지였어요. 단 6시간 만에 캄보디아 전체 전선 지휘 체계가 마비된 겁니다. 저는 파차라가 보낸 내부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적의 머리를 자르지 말고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목을 끊어라.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여전히 3만 명의 병력이 있었어요. 전차도 있고 로켓포도 있고 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싸울 수 없었어요. 누가 어디로 가라고 명령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저녁 6시 캄보디아 작전사령관 체아 소쿤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켰어요. 화면 속 체아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46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베테랑이었죠. 중국 군사학교에서 교육받고 중국식 대량 화력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어요. 체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국은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고 있소. 그들은 비겁하게 우리 통신망만 노리고 있소. 하지만 우리 병력은 건재하오. 곧 반격에 나설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체아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병력이 건재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 병력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걸. 기자회견이 끝나고 1시간 뒤 제 이메일에 파차라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짧은 문장 하나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이미 졌습니다. 그들이 아직 모를 뿐이죠.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전쟁이 시작된 지 닷새밖에 안 됐는데 벌써 끝났다는 말인가요? 단 한 명의 병사도 죽이지 않고요. 그날 밤 저는 밀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에게 말했어요. 이건 우리가 아는 전쟁이 아니라고.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라고. 밀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 저는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중국이 캄보디아에게 판 무기들이 전부 무용지물이 됐다는 겁니다. 전화 너머로 밀러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은 난리가 났어요. 국방부, 국무부, CIA 모두가 태국 캄보디아 전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작은 국경 분쟁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큰 변화의 신호였어요. 저는 오전 10시에 긴급회의에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지하회의실에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밀러가 회의를 주재했고 저는 분석 결과를 발표해야 했죠. 스크린에 제 자료가 떴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현재 캄보디아군은 병력의 80%가 무력화 상태입니다. 사상자는 거의 없지만 전투 능력은 사실상 제로예요. 한 CIA 분석관이 손을 들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병력이 살아있는데 왜 못 싸우는 건가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통신이 끊겼기 때문이죠. 명령 전달이 안 되니까 3만 명이 있어도 3만 명이 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국무부 관계자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캄보디아가 유선 통신으로 전환하면 되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국이 이미 주요 유선 중계국도 다 쳤어요. 지상 케이블 교차점까지 정확히 파악해서 무력화시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 장성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은 뭐 하고 있나? 캄보디아를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다음 자료를 꺼냈어요. 중국의 반응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였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중국은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공식 성명은 양측의 자제를 촉구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뿐이에요. 군사 고문단도 움직임이 없고요. 밀러가 끼어들었어요. 왜 그럴까? 중국이 캄보디아에 그렇게 많은 무기를 팔았는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방법이 없어서일 겁니다. 중국제 무기 시스템은 물량 위주거든요. 정밀 타격에는 취약해요. 한 분석관이 반박했어요. 하지만 중국도 정밀 미사일 있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죠. 그런데 캄보디아에 판 건 그런 고급 무기가 아니에요. 대부분 구형 다연장 로켓이랑 재래식 포병 장비예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중국식 무기 체계가 한국식 체계한테 진다는 건가?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단순히 무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쟁 철학 자체가 다른 거예요. 중국은 물량으로 압도하는 방식이고 한국은 정밀하게 무력화하는 방식이죠. 이번 전쟁은 그 두 철학이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밀러가 물었어요. 그럼 자네 생각엔 어느 쪽이 이길 것 같나?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방식이 이겼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한 동료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로웰, 이거 정말 큰일 아닌가? 앞으로 전쟁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라린의 새 영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저는 바로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녀는 캄보디아 난민을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아무도 안 다쳤어요. 폭탄도 안 떨어졌고요. 그런데 군인들이 갑자기 다 멈춰버렸어요. 명령이 안 내려온대요. 그의 표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라린이 물었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남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긴 한데 이상하게 조용해요. 전쟁 같지가 않아요. 폭발음도 별로 안 들리고 불도 안 나고. 저는 영상을 일시 정지했어요. 그리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쟁 같지 않은 전쟁. 사람이 안 죽는 전쟁. 도시가 안 타는 전쟁. 이게 과연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민간인 피해가 없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렇게 쉽게 한 나라의 군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그건 오히려 더 위험한 거 아닐까요? 저녁 무렵 밀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백악관 브리핑 있네. 자네도 같이 가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대통령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백악관에 있었습니다. 웨스트윙 지하에 있는 상황실이었죠. 대통령은 안 계셨지만 국가안보보좌관과 합참의장 그리고 국무장관이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밀러 옆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58살 먹고도 백악관 브리핑은 여전히 긴장됐거든요.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동남아시아 상황부터 들어봅시다. 밀러가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일어나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 캄보디아 지도가 떴어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국경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현재 전쟁 시작 7일째입니다. 캄보디아군 전투력은 90% 이상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사상자는 200명 미만이에요. 합참의장이 눈썹을 치켜세웠어요. 200명요. 일주일간 전면전을 치렀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것도 대부분 교전 중 부상이지 폭격 피해가 아닙니다. 국무장관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태국은 대체 뭘 공격한 건가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통신시설 42곳, 보급로 교차점 28곳, 지휘 연결망 16곳. 전부 정밀 타격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화면에 파괴된 시설들의 사진이 떴어요. 모두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건물은 멀쩡한데 통신 안테나나 전력 설비 같은 핵심 장비만 정확히 파괴돼 있었죠. 국가안보보좌관이 팔짱을 꼈습니다. 한국 기술이군요. 저는 네라고 대답했어요. 태국이 3년 전에 도입한 선별 타격 체계입니다. 실전에서 처음 쓰인 건데 예상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합참의장이 물었어요. 중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죠. 침묵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론 자제 촉구만 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전혀 없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국무장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중국이 자기네가 판 무기가 무용지물 됐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로웰 박사,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펴며 말했죠. 첫째, 전쟁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적이 싸울 수 없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둘째, 한국 방산 기술이 중국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합참의장이 끼어들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일 아닙니까? 동맹국이 강해진 거잖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긴 한데 복잡한 문제도 생깁니다. 중국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요. 그때 밀러가 자료 하나를 꺼냈어요.
오늘 아침에 입수한 중국 국방부 내부 회의록입니다. 비공식 채널로 들어온 거예요. 회의실 모두가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밀러가 읽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 사태는 우리 무기 체계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물량 중심 전략만으로는 현대전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게 입증됐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중국이 자기네 전략을 의심하기 시작했군요.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의록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화면에 문장 하나가 확대됐어요. 한국 방산 기술 획득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것.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국무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시작이군요. 기술 경쟁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이 그 신호탄이었던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밀러와 함께 백악관을 나왔어요. 겨울 햇살이 차가웠습니다. 밀러가 물었어요. 로웰, 자네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 같나?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곧 끝날 겁니다. 캄보디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전쟁이 끝난 다음입니다. 밀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가 이 모든 걸 기록해야 할 거야. 누군가는 남겨야 하니까. 이 전쟁이 뭘 의미하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단순한 분석관이 아니었어요. 이 이상한 전쟁의 기록자가 됐습니다. 전쟁 같지 않은 전쟁. 사람이 안 죽는 전쟁. 도시가 안 타는 전쟁. 이게 과연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민간인 피해가 없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렇게 쉽게 한 나라의 군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그건 오히려 더 위험한 거 아닐까요? 저녁 무렵 밀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백악관 브리핑 있네. 자네도 같이 가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대통령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장. 다음 날 오후 저는 백악관에 있었습니다. 웨스트윙 지하에 있는 상황실이었죠. 대통령은 안 계셨지만 국가안보보좌관과 합참의장, 그리고 국무장관이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밀러 옆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58살 먹고도 백악관 브리핑은 여전히 긴장됐거든요.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동남아시아 상황부터 들어봅시다. 밀러가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일어나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 캄보디아 지도가 떴어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국경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현재 전쟁 시작 7일째입니다. 캄보디아군 전투력은 90% 이상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사상자는 200명 미만이에요. 합참의장이 눈썹을 치켜세웠어요. 200명요. 일주일간 전면전을 치렀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것도 대부분 교전 중 부상이지 폭격 피해가 아닙니다. 국무장관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태국은 대체 뭘 공격한 건가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통신시설 42곳, 보급로 교차점 28곳, 지휘 연결망 16곳. 전부 정밀 타격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화면에 파괴된 시설들의 사진이 떴어요. 모두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건물은 멀쩡한데 통신 안테나나 전력 설비 같은 핵심 장비만 정확히 파괴돼 있었죠. 국가안보보좌관이 팔짱을 꼈습니다. 한국 기술이군요. 저는 네라고 대답했어요. 태국이 3년 전에 도입한 선별 타격 체계입니다. 실전에서 처음 쓰인 건데 예상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합참의장이 물었어요. 중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죠. 침묵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론 자제 촉구만 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전혀 없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국무장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중국이 자기네가 판 무기가 무용지물 됐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로웰 박사,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펴며 말했죠. 첫째, 전쟁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적이 싸울 수 없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둘째, 한국 방산 기술이 중국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합참의장이 끼어들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일 아닙니까? 동맹국이 강해진 거잖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긴 한데 복잡한 문제도 생깁니다. 중국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요. 그때 밀러가 자료 하나를 꺼냈어요. 오늘 아침에 입수한 중국 국방부 내부 회의록입니다. 비공식 채널로 들어온 거예요. 회의실 모두가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밀러가 읽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 사태는 우리 무기 체계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물량 중심 전략만으로는 현대전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게 입증됐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중국이 자기네 전략을 의심하기 시작했군요.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의록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화면에 문장 하나가 확대됐어요. 한국 방산 기술 획득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것.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국무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시작이군요. 기술 경쟁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이 그 신호탄이었던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밀러와 함께 백악관을 나왔어요. 겨울 햇살이 차가웠습니다. 밀러가 물었어요. 로웰, 자네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 같나?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곧 끝날 겁니다. 캄보디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전쟁이 끝난 다음입니다. 밀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가 이 모든 걸 기록해야 할 거야. 누군가는 남겨야 하니까. 이 전쟁이 뭘 의미하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단순한 분석관이 아니었어요. 이 이상한 전쟁의 기록자가 됐습니다. 백악관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밀러가 현장 조사를 지시했거든요. 자료만 봐서는 부족하다고 직접 가서 확인하라고 했어요. 14시간을 날아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후텁지근한 열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미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 무관실에서 브리핑을 받았어요. 무관이 말했습니다. 내일 태국 국방부 파차라 평가관을 만나실 겁니다. 그가 이번 작전의 실질적인 설계자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방콕 외곽의 태국 공군 기지에 있었어요. 파차라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40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키가 크고 말랐고 눈빛은 예리했어요. 반갑습니다, 로웰 박사님. 그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직접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많이 궁금한 게 있어서요. 파차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미국 분석관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같이 가시죠. 그는 저를 기지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작전 통제실에 들어갔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들이 실시간으로 전선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파차라가 한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이게 캄보디아 동부 전선입니다. 보이시죠? 그들의 부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로 캄보디아 전차 부대가 일주일 전과 똑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있군요. 파차라가 대답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죠. 명령이 안 내려가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노린 건가요? 파차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5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한국 기술진과 함께요. 우리는 캄보디아군 지휘 체계를 완전히 분석했어요. 어디를 치면 전체가 마비되는지 정확히 알았죠. 다음 스크린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엔 파괴된 통신시설들의 목록이 떠 있었어요. 파차라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58개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중 54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성공률 93%죠. 저는 감탄했어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왜 건물은 부수지 않았나요? 파차라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로웰 박사님, 전쟁이 끝나면 누가 그 건물들을 다시 지어야 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파차라가 계속 말했어요. 캄보디아 국민들이죠. 우리가 건물까지 부수면 그들이 세금으로 다시 지어야 해요. 왜 그래야 합니까?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효율적인 전쟁이 아니었어요. 전쟁 이후까지 생각한 전략이었습니다. 점심때 파차라는 저를 기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쌀국수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중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파차라가 국수를 한 입 먹고 대답했습니다. 조용하죠. 처음엔 우리를 비난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없어요. 아마 창피해서 그럴 겁니다. 자기네가 판 무기가 이렇게 쉽게 무력화됐으니까요. 그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중국 군사 고문단이 전쟁 사흘째 되던 날 캄보디아를 떠났어요. 조용히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파차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정보부가 확인했어요. 고문단 전원이 베이징으로 소환됐대요. 아마 보고하러 간 거겠죠. 자기네 전략이 왜 안 통했는지.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 겁니까? 파차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필요해서죠. 한국은 북쪽에 강력한 적이 있잖아요. 무작정 폭격할 순 없어요. 민간인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정밀하게, 선별적으로 타격하는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제약이 오히려 혁신을 낳은 거네요. 파차라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물량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효율적으로 싸워야 했으니까. 오후에 파차라는 저를 한국기술진 숙소로 데려갔습니다. 기지 한쪽에 있는 조립식 건물이었어요. 안에서 서너 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파차라가 그들에게 저를 소개했어요. 한 엔지니어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김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반갑게 악수했어요. 김 부장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우리 선별 타격 알고리즘입니다. 적의 지휘 네트워크를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타격점을 찾아내죠. 화면엔 복잡한 그래프와 수식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이걸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김 부장이 대답했어요. 7년이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효과가 입증됐으니 보람 있네요. 해질 무렵 파차라와 저는 기지 활주로를 걸었습니다. 활주로를 걸으며 파차라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전쟁 현장을 직접 보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가 웃었습니다. 지금 전선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전쟁터예요. 민간인한테 총알 한 발 안 날아가니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파차라와 함께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군용 차량을 타고 4시간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태국 시골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웠죠. 국경 마을에 도착했을 때 라린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 보는 그녀와 악수했습니다. 영상으로만 봤는데 직접 뵀네요. 라린이 밝게 웃었어요. 저도 박사님 보고서 많이 읽었어요. 우리는 함께 국경 초소로 올라갔습니다. 망원경으로 캄보디아 쪽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캄보디아군 진지가 보였습니다. 병사들이 보였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라린이 말했습니다. 사흘째 저 상태예요. 명령이 안 내려와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저는 망원경을 조정하며 물었어요. 그들한테 보급은 들어가나요? 라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급로가 다 끊겼어요. 식량은 겨우 헬기로 조금씩 날라주는 정도예요. 파차라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10시 5분이네요. 곧 시작됩니다. 저는 물었어요. 뭐가요? 그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하늘에서 작은 점 하나가 나타났어요. 태국 공군 정찰기였습니다. 비행기는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 상공으로 들어갔죠. 저는 긴장했어요. 캄보디아 방공망이 쏘지 않나요? 파차라가 대답했습니다. 방공망도 마비됐어요. 레이더는 작동하는데 미사일 발사 명령이 전달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비행기가 마음대로 다닙니다.
정말로 정찰기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캄보디아 상공을 선회했어요. 사진을 찍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유유히 돌아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점심때 우리는 마을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음식을 가져오며 말했어요. 요즘 장사가 안 돼요.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조용하긴 해요. 라린이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무서웠죠. 그런데 폭발음도 별로 안 들리고 마을엔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이게 전쟁이 맞나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쟁이 맞나 싶은 전쟁. 이게 미래의 전쟁 모습인 걸까요? 오후에 파차라가 저를 작전 지휘소로 데려갔어요. 국경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있는 임시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수십 명의 장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한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14시 30분, 캄보디아 서부전선 보급 차량 5대 포착. 이동 중단 상태입니다. 파차라가 물었어요. 왜 멈췄나?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지시가 없대요. 파차라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차도 있고 기름도 있고 식량도 실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습니다. 이게 신경망이 끊긴 군대의 모습이에요. 저녁이 되자 파차라는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기지 안에 있는 박물관 같은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타격한 목표들입니다. 파차라가 설명했어요. 사진마다 같은 특징이 있었죠. 건물은 멀쩡한데 핵심 장비만 정확히 파괴된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진 앞에서 파차라가 멈췄어요. 이게 제일 자랑스러운 작전이에요. 캄보디아 중앙지휘소였죠. 5층짜리 건물인데 우리는 4층에 있는 통신실만 쳤어요. 나머지 층은 손도 안 댔습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4층 창문 하나만 깨져 있고 나머지는 멀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파차라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술이죠. 정밀 유도 시스템이 목표 좌표를 미터 단위로 입력받아요. 그리고 오차 1미터 이내로 타격합니다. 그는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밤이 됐을 때 우리는 기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국경 너머 캄보디아 쪽을 바라봤어요. 어두웠지만 불빛은 켜져 있었습니다. 도시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죠. 파차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불빛들 보이세요? 저건 다 살아있는 도시예요. 사람들이 집에서 밥 먹고 TV 보고 자고 있어요. 전쟁 중인데도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왜 적을 죽이지 않는 거죠? 파차라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이웃으로 살아야 하니까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우리를 원수로 기억하길 바라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더 현명했다고 기억해주면 돼요. 저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쟁 열흘째 되는 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방콕 호텔방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캄보디아 국방장관 긴급 성명 발표. 화면 속에서 캄보디아 국방장관이 나타났어요. 그는 눈에 띄게 지쳐 보였습니다. 우리는 태국과의 대화를 원한다.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국제사회의 중재를 요청한다. 저는 깜짝 놀라 파차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왔어요. 그가 대답했어요. 드디어 백기를 든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파차라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채아가 아직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국경 지휘소에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캄보디아 동부전선이 떠 있었어요. 작전사령관 채아의 본부였죠. 한 정보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채아가 부하들을 소집했대요. 직접 전령을 보내서요. 통신이 안 되니까 사람을 달려보낸 겁니다. 파차라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뭐래요?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싸우라고 했대요. 우리가 물량에서 우위니까 결국 이긴다고요. 파차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 사람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군요. 저는 물었습니다. 채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파차라가 설명했어요.
46년 군인이에요. 중국 군사학교 출신이고 중국식 교리를 철석같이 믿죠. 물량이 곧 승리라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라린의 특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녀가 캄보디아군 탈영병을 인터뷰한 거였어요. 저는 영상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 젊은 캄보디아 병사가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이틀째 식량이 안 들어왔고 명령도 안 내려와요.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라린이 물었어요. 채아 사령관은 뭐라고 하나요? 병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령관님도 연락이 안 돼요. 전령이 와도 며칠씩 걸리고요. 그 사이에 상황은 계속 바뀌는데 우린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요. 저는 영상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채아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싸우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쟁은 이미 새로운 규칙으로 바뀌었죠. 다음 날 새벽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 중부전선 사단장이 독자적으로 휴전을 선언한 거예요. 채아의 명령을 거부하고요. 파차라가 급히 저를 부르더니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중부전선 사단장 성명서였어요. 나는 더 이상 무의미한 대치를 지속할 수 없다. 내 병사들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태국군과 현장 휴전에 합의한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채아가 뭐라고 했나요? 파차라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통신이 안 되니까요. 전령을 보내려고 했는데 중부전선까지 가려면 이틀은 걸려요. 그날 오후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서부전선 여단장도 휴전을 선언했어요. 이어서 북부전선 연대장들도 하나둘 따라했습니다. 채아의 지휘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었어요. 저는 파차라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당신 계획이었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분적으로는요. 우리는 채아와 현장 지휘관들의 연결을 끊었어요. 그러면 결국 현장 지휘관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통신을 끄는 게 아니라 지휘체계 자체를 해체시킨 거군요. 파차라가 대답했어요. 맞아요. 군대는 명령체계로 움직여요. 그 체계를 무너뜨리면 군대가 아니라 무장한 개인들의 집단이 되는 거죠. 저녁 무렵 채아의 본부에서 마지막 발악이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지프차를 타고 전선을 순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통신이 안 되니 직접 가서 명령을 내리려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가 한 부대를 방문하는 동안 다른 세 부대가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그가 다음 부대로 이동하는 동안 또 다른 부대들이 무기를 내려놓았어요. 라린이 현장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캄보디아 병사들이 참호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손을 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태국군도 총을 내리고 그들을 맞이했죠. 한 캄보디아 병사가 카메라에 대고 말했어요. 이제 됐어요. 더는 못 싸워요. 배고프고 명령도 없고 뭘 위해 싸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파차라와 함께 옥상에 있었어요. 국경 너머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파차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끝날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채아는요? 파차라가 대답했어요. 그도 곧 깨달을 겁니다. 자기가 이미 졌다는 걸요.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전쟁은 정말로 새로운 종류의 전쟁이었구나. 다음 날 아침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호텔방에서 긴급 뉴스를 봤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태국의 일방적인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캄보디아는 우리의 우방국이며 우리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저는 급히 파차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중국이 개입하려는 것 같아요. 파차라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오전 10시 중국 군사고문단이 다시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급파된 새 팀이었어요. 이전 고문단보다 계급이 높은 장성들이었죠. 라린이 공항에서 그들의 도착을 취재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중국 장성들이 굳은 표정으로 걸어 나왔어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중국 고문단은 채아의 본부로 향했어요. 저는 태국 정보부로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5시간째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저녁이 되자 회의 내용이 새어나왔습니다. 중국 측이 채아에게 즉각 반격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채아는 난감해했죠. 반격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파차라가 저에게 녹취록을 보내왔어요. 비공식 채널로 입수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읽기 시작했어요. 중국 장성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무기가 이렇게 많은데 왜 사용하지 않는가? 채아가 대답했어요. 무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통신망이 전부 마비됐습니다. 중국 장성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전령을 보내라. 직접 달려가서 명령하라. 채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선이 너무 넓어요. 전령이 도착할 때쯤이면 상황이 바뀌어 있습니다. 저는 녹취록을 읽으며 씁쓸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히 통신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다음 날 중국이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캄보디아의 최신형 통신 장비를 긴급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위성통신 단말기 100대와 기술진까지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파차라가 저를 작전실로 불렀어요. 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중국 수송기가 푸놈펜으로 향하고 있어요. 통신 장비를 실었대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파차라가 미소를 지었어요. 전혀요. 장비를 가져와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또 칠 테니까요. 그날 저녁 정말로 중국 수송기가 도착했습니다. 통신 장비들이 하역됐고 중국 기술진이 즉시 설치를 시작했어요. 라린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중국 기술자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이틀이면 통신망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최신형이라 전파 방해에도 강해요. 그는 장비를 자랑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상황은 달라졌어요. 중국이 설치한 통신 중계소 3곳이 동시에 타격당한 겁니다. 태국 공군이 정밀 미사일로 정확히 쳤어요. 저는 파차라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위치를 알았어요? 그가 대답했어요. 그들이 통신 테스트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포착했죠. 전파를 추적해서 위치를 파악했어요. 중국 기술진은 당황했습니다. 다시 설치하려고 했지만 태국은 계속 타격했어요. 설치하면 치고 설치하면 치고. 완전히 고양이와 쥐 게임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중국 고문단과 채아 사이에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다시 녹취록이 흘러나왔어요. 중국 장성이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당신 내 방공망은 뭐 하는 거요? 왜 태국 미사일을 못 막는 거요? 채아가 대답했어요. 방공 레이더는 작동합니다. 미사일도 있어요. 하지만 발사 명령이 전달 안 돼요. 중국 장성이 책상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준 장비가 그렇게 형편없을 리 없어. 채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장비는 좋아요. 하지만 장비를 연결하는 시스템이 다 끊겼어요. 한국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고 했어요. 중국 장성들은 처음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파차라가 저에게 말했어요. 중국이 포기할 거예요. 곧 발표가 나올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가 대답했어요. 그들 표정을 봤어요. 이미 졌다는 걸 알아요. 이틀 뒤 파차라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새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풀기를 바란다. 저는 그 성명을 읽고 웃음이 나왔어요. 중국이 사실상 손을 뗀 겁니다. 중국의 사실상 포기 선언 이틀 뒤 채아가 마지막 도박을 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파차라였습니다. 큰일 났어요. 채아가 전 병력 총공격 명령을 내렸어요. 저는 잠에서 깨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통신도 안 되는데 어떡해요? 파차라가 대답했어요. 전령을 수백 명 보냈어요. 오토바이, 지프차, 심지어 말을 타고 모든 부대에 직접 명령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입고 작전실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수십 명의 장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캄보디아 전선 곳곳에서 움직이는 차량들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한 정보 장교가 보고했어요. 동부 전선에서 전차 20대 이동 시작했습니다.
서부전선에서 보병 3개 대대 전진 중이고요. 파차라가 팔짱을 꼈습니다. 채아가 미쳤군요. 저는 물었어요. 왜 미쳤다는 건가요? 파차라가 설명했습니다. 통신 없이 공격하는 건 자살 행위예요. 각 부대가 서로 협조할 수 없어요. 그냥 무작정 앞으로 가는 것뿐이죠. 하지만 캄보디아군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차들이 국경을 향해 굴러가고 병사들이 걸어가고 포병대가 자리를 잡았어요. 채아의 전령들이 전한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무조건 전진하라. 태국군을 밀어내라. 아침 8시 첫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캄보디아 전차 부대가 태국 진지를 향해 돌격한 거예요. 라린이 급히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전차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10대 6대 정도 됐습니다. 라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캄보디아 전차들이 공격해오고 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건가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차들이 3km쯤 전진하더니 갑자기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건 왼쪽으로, 어떤 건 오른쪽으로. 통일된 대형이 전혀 없었어요. 파차라가 설명했습니다. 각 전차가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서로 통신이 안 되니까 협조가 불가능한 거죠. 저건 부대가 아니라 그냥 전차 10대 6대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겁니다. 태국군은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흩어진 전차들을 하나씩 포위했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길을 막고 확성기로 항복을 권유했죠. 1시간 뒤 10대 6대 전차 중 13대가 항복했습니다. 나머지 3대는 길을 잃고 엉뚱한 곳을 헤매다가 연료가 떨어졌어요. 서부전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 보병 3개 대대가 전진했지만 서로 연락이 안 돼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한 대대는 태국군을 만났고 한 대대는 민간 마을로 잘못 들어갔고 나머지 한 대대는 정글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참담했어요.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학살도 아니었죠. 그냥 혼란이었어요. 조직되지 않은 군대가 흩어져서 허우적대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오쯤 더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캄보디아 포병대가 자기 편을 쐈다는 겁니다. 동부전선 포병대가 좌표를 잘못 받아서 아군 진지에 포탄을 쏟아부은 거예요. 라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화면에는 혼란에 빠진 캄보디아 병사들이 보였어요. 부상자가 속출했고 지휘관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캄보디아 중위가 카메라에 대고 외쳤어요. 누가 쏜 거예요? 어디서 날아온 거예요? 우리가 왜 맞아야 해요?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채아의 총공격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동한 부대의 70%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도달한 부대들도 서로 협조 없이 개별적으로 싸우다가 쉽게 제압당했습니다. 파차라가 최종 보고를 받았어요. 캄보디아군 전사자 43명, 부상자 120명. 대부분 아군 오폭이나 이동 중 사고예요. 태국군 사상자는 5명. 모두 경상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숨이 막혔어요. 채아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적보다 자기 편한테 더 많은 피해를 입힌 거예요. 밤이 되자 캄보디아 전선 곳곳에서 항복 신호가 올라왔습니다. 부대장들이 독자적으로 백기를 든 거죠.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병사들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라린이 한 항복 현장을 중계했습니다. 캄보디아 대대장이 태국군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우리 병사들은 용감했어요. 하지만 싸울 방법이 없었어요. 명령도 없고 통신도 없고 서로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태국군 장교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됐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날 밤 저는 파차라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박사님, 이게 승리처럼 보이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파차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겼어요. 하지만 기쁘지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국경 마을을 걸었습니다.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을 중앙광장에 캄보디아 포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0명 정도 됐어요. 태국군은 그들을 잘 대우하고 있었습니다. 물과 음식을 주고 부상자는 치료해주고 있었죠. 저는 한 캄보디아 병사 옆에 앉았습니다. 25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습니까? 그가 저를 쳐다봤어요.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조국을 지키려고 했어요. 열심히 훈련받았고요. 총도 쏠 줄 알고 전술도 배웠어요. 하지만 싸울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냥 명령만 기다리다가 항복했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청년에게 잘못은 없었어요.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하지만 전쟁의 규칙이 바뀌었고 그는 거기 적응하지 못한 시스템의 희생자가 된 겁니다. 오후에 저는 라린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커피숍에서 노트북으로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저는 마주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기사를 쓰고 있어요? 라린이 한숨을 쉬었어요. 승리의 기사를 써야 하는데 손이 안 가요. 그녀는 화면을 저한테 돌려 보여줬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불바다 없는 전쟁, 그러나 승자는 없다. 저는 그 제목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표현이네요. 라린이 말했습니다. 태국은 이겼어요. 민간인 피해도 거의 없고 도시도 안 탔고요. 완벽한 승리죠. 그런데 왜 이렇게 씁쓸한 걸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보였어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아마도 너무 쉬웠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전쟁이 이렇게 쉽다는 게 오히려 무섭습니다. 라린이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전쟁이 어려웠어요. 사람이 죽고 도시가 파괴되고 막대한 비용이 들었죠.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라린이 제 말을 이어받았어요. 이제는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전쟁을 시작하기 쉬워질 수도 있다는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파차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어요. 우리는 함께 강가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그가 입을 열었어요. 박사님, 저는 이 작전을 5년간 준비했어요. 파차라가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성공시키고 싶었죠. 민간인 피해 없이 효율적으로 깨끗하게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회의가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이 너무 잘해서 그래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효율적이고 너무 완벽해서요. 전쟁처럼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파차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제 목표였는데 말이죠. 전쟁을 전쟁처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 저는 대답했습니다. 목표는 달성했어요. 하지만 그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네요. 우리는 강가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파차라가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이 전쟁을 어떻게 기록할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쓸 겁니다. 저는 대답했죠. 이 전쟁이 기술적으로는 성공이었지만 윤리적으로는 질문을 남긴다고요. 전쟁이 너무 쉬워지면 우리는 더 자주 전쟁을 선택하게 될 거라고요. 파차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진한테도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이 시스템을 만든 김 부장님이 그러더군요. 이게 전쟁을 끝내는 기술인지 전쟁을 시작하기 쉽게 만드는 기술인지 모르겠다고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어요. 제목을 뭐라고 달아야 할까요? 위대한 승리.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새로운 전쟁의 시작. 그것도 뭔가 부족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썼어요. 불바다 없는 전쟁, 그리고 남은 질문들. 창밖을 봤어요. 국경 너머 캄보디아 쪽에도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시는 파괴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바뀌었습니다. 전쟁의 의미가, 승리의 의미가, 그리고 평화의 의미가.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전쟁 열나흘째 되는 날 아침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채아가 항복 의사를 밝힌 거예요. 저는 파차라한테서 전화를 받고 급히 작전실로 향했습니다. 작전실에 도착했을 때 모니터에 채아의 모습이 떠 있었어요. 화상회의였습니다. 그는 46년 군인 생활을 한 베테랑답게 군복을 단정히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태국 측 협상 대표가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원합니다. 채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요. 더 이상 내 병사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 없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편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채아의 눈빛에서 패배감보다는 안도가 보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싸우려 했지만 이제 방법이 없다는 걸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협상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태국 측이 제시한 조건은 의외로 관대했어요. 영토 요구도 없고 배상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분쟁 지역의 비무장화와 향후 군비 확대 제한만 요구했죠. 채아가 물었어요. 이게 전부요? 태국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당신네 땅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싶을 뿐입니다. 채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파차라가 저에게 말했어요. 오후에 공식 휴전 조인식이 있을 겁니다. 박사님도 참석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 전쟁의 끝을 봐야죠. 오후 3시 국경마을 학교 강당에서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태국 측에서는 국방장관과 파차라가 참석했고 캄보디아 측에서는 채아와 몇몇 장성들이 왔어요. 라린을 비롯한 각국 기자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양측 대표가 휴전 협정서에 서명했어요. 펜이 종이 위를 긋는 소리만 강당에 울렸습니다. 박수도 환호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했죠. 서명이 끝나고 채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태국 국방장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사진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터졌죠. 조인식이 끝나고 저는 채아와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이번 전쟁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채아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중국 군사학교에서 배웠소. 물량이 곧 힘이라고, 더 많은 무기가 승리를 가져온다고 배웠죠.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어요. 하지만 틀렸소.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무기가 있어도 그걸 제대로 쓸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더군요. 한국은 그걸 알았고 우리는 몰랐소.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고문단은 어떻게 됐나요? 채아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다 떠났소. 전쟁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요. 마지막에 남은 장성 한 명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도 배워야 할 게 많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아가 저를 쳐다봤어요. 박사님, 이 전쟁을 기록하실 거죠?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부탁이 있소. 우리 병사들이 비겁해서 진 게 아니라고 써주시오. 그들은 용감했소. 다만 시대가 바뀐 걸 우리가 몰랐을 뿐이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쓰겠습니다. 저녁에 저는 파차라 라린과 함께 마을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축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을 먹었죠. 라린이 물었어요. 이제 뭐가 달라질까요? 파차라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부 한국 무기를 사려고 할 겁니다. 중국은 자기네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거고요. 저는 끼어들었어요. 그게 좋은 건가요? 파차라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전쟁이 깨끗해졌으니 좋은 거겠죠. 하지만 너무 깨끗해서 무서워요. 그날 밤 저는 밀러에게 전화했습니다. 워싱턴은 아침이었을 거예요. 그가 물었습니다. 로웰, 전쟁이 끝났다는데 사실인가? 저는 대답했어요. 네, 끝났습니다. 열나흘 만에요. 민간인 사망자 7명, 군인 사망자 100명 미만.
도시 파괴는 거의 없고 인프라도 대부분 멀쩡해요. 밀러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 저는 말했어요. 저도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아요. 이게 정말 전쟁이었나 싶을 정도예요. 밀러가 물었어요. 그럼 이게 미래의 전쟁 모습인가?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아마도요. 하지만 좋은 미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국경 너머 캄보디아 쪽 불빛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도시는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료 이틀 뒤, 캄보디아는 공식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열나흘 간의 전쟁이 끝났어요. 민간인 사망자 7명, 도시 파괴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은 세상에 새로운 전쟁 방식을 보여줬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다면 그게 과연 좋은 일인지.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영영 나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3개월 뒤 캄보디아 국방부에서 조용히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방산업체와 접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도시는 불타지 않았지만 그들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중국이 약속한 압도적 화력은 한 방도 제대로 쏘지 못했고 3만 명의 군대는 명령 하나 받지 못한 채 무력화됐죠. 채아는 퇴역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숫자만 믿었다고요. 하지만 현대전은 숫자가 아니라 연결이었다고요. 그의 목소리엔 깊은 후회가 묻어났어요. 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앞다퉈 한국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모두 같은 질문을 했죠. 태국처럼 할 수 있냐고요. 한국 방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 무대 중심으로 올라섰습니다. 저는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열나흘간의 전쟁이 세상을 바꿨구나. 불바다는 없었지만 캄보디아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선택하지 않은 그날을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피눈물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베트남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했어요. 공식 일정은 친선 방문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 방산업체와의 비밀 회담이었습니다. 필리핀도 말레이시아도 인도네시아도 줄을 섰죠. 반면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파차라는 국제군사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적을 죽이지 않고 이겼습니다. 이것이 한국 기술의 철학이라고요. 그의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미국, 유럽, 중동 국가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김 부장은 본국으로 돌아간 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우리는 전쟁 무기를 판 게 아니라 평화 기술을 판 거라고요. 그 말이 세계 언론에 인용되면서 한국 방사는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닌 인류애를 실천하는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에 감사 서한을 보냈어요. 반면 채아는 푸놈펜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한 현지 기자가 그를 찾아가 물었어요. 후회하십니까? 채아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세계는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량으로 이길 수 있다던 중국의 자신감이 14일 만에 산산조각 났고 한국을 거절했던 캄보디아는 지금 피눈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랑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대한민국을 외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K-방산의 자부심을 함께 나눠주세요.